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자격증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특강 전기기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이제 최종 점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 그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 위주로 진행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요약집도 있으니까 그 요약집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는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는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같이 익혀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직류발전기 쪽에서 또는 직류기 쪽에서 표현되는 전기자 권선법이에요. 거기에 중권과 파권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럼 이 중권하고 파권하고 그래서 특성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권은 이제 병렬권 개념이 중권이고, 그다음 파권은 직렬권 개념이 파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뭐를 외워줘야 되느냐? 병렬 회로수 당연히 기호화 시켜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브러쉬의 수도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 균합판 전압을 균일하게 만드는 고리 균합판은 어디에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하지 않는지, 그리고 용도 중권 발전기도 있고 파권 발전기도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을 높게, 그죠? 사용하고 안정성이 높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 선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권 또는 병렬권의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극 발전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중권이었으면 병렬 회로수는 4가 되는 거고요. 파권이면은 극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얼마요? 병렬 회로수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극이면 중권에서는 병렬 회로수가 4, 파권에서는 얼마? 2. 만약에 4극이 아니라 10극이었다. 중권에서는 병렬 회로수가 10, 파권에서는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브러시 수 역시나 극수와 같게 4극이면 브러시 수도 4개, 10극이면 브러시 수 10개, 파권은 관계없이 얼마? 2개. 그리고 균합판, 전압을 균일하게 만드는 고리, 여기서 환이라고 하는 건 둥근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리는 중권에서 사용하고 파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구분해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이 중권은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류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저전압 대전류용이고, 그 다음 파권은 고전압 소전류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중권의 특성, 파권의 특성을 잘 구분하셔서 꼭 외우고 계셔야 되죠. 이건 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운 걸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보게 되면 단중 중권의 극수가, 그럼 당연히 중권에 딱 여러분들이 체크를 딱, 마음속 체크를 딱 하셔야 돼요. 그죠?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병렬 회로수는 우리가 소문자 A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여기 A 적혀 있네요. 그죠? A는 어떻게 되느냐? 중권의 경우는, 자, 병렬 회로수가 중권은 병렬 회로수 A가 무엇이랑 극수랑 같고, 그죠? 만약 파권이다. A는 얼마에? 무조건 2개다. 그리고 딱 구분하셔가지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권이니까 병렬 회로수 A는 극수와 같게 된다. 정답은 얼마예요? 네, 2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내용, 전기자 반작용. 이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기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동기기에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챕터에서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전기자 반작용, 여기서는 이제 직류기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직류발전기 쪽에서 만약에 전기자 반작용이 생겼다.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편자작용, 자석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편자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중성축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 방향은 발전기의 경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의 경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걸 외우실 때는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다. 그죠? 그랬을 때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 이렇게 딱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발전기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발전기가 회전 방향이니까 발전기와 반대인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감자작용. 감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자속과 기전력은 비례적인 관계예요. 자속이 이제 줄어들면 기전력도 줄어들고 자속이 증가하면 기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기전력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병렬해수 A분의 극수 도체수 자속의 60분의 분당회전수 이렇게 표현되는 게 기전력이죠. 기전력 값은 자속 값하고 비례적 관계를 가지게 돼요. 자속이 줄어드는 감자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기전력이 떨어지는 전압 강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정류가 불량해지게 됩니다. 정류 불량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느냐? 정류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브러쉬하고 정류자에서 나타나죠. 그 사이에서. 그래서 정류자와 브러쉬 사이 접촉면에서 불꽃 및 섬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 기기가 막 돌아가는데 전기기기는 돌면서 외관상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냥 잘 돌아가는구나 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 불꽃 막 튀면서 막 이쁘게 불꽃 나면 그거 어때요? 이쁜 게 아니라 그건 불꽃이 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타버리거나 깨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불꽃 및 섬락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정류자랑 브러쉬 사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류불량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자작용, 감자작용, 정류불량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방지법. 방지법은 보극을 설치해서 이 보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상원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둘 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극과 보상원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효과가 좋다? 보상원선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극은 감자현상으로 인한 전압강화 방지 목적인데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방지법은 보극하고 보상원선 누가 더 효과가 좋다? 보상원선. 그래서 보상원선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 여유가 되시면 이거 체크해서 외워주시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얘네 둘 쓴다. 누가 더 효과 좋다? 보상원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중성축을 좀 강제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체크하세요. 뭘 가지고 이동한다? 중성축 이동은. 중성축 이동은 로컬을 가지고 이동을 시킨다. 무엇을? 브러쉬를. 중성축을 이제 이동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중성축 이동되느냐? 브러쉬를 이동시키는데 누굴 가지고? 로컬을 가지고. 그때 발전기는 회전 방향 같은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 앞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 그럼 브러쉬를 이동시키는데 누굴 가지고? 로컬을 가지고. 나 이것도 이거 힘든데요. 그럼 빼세요. 그럼 누구만? 보극하고 보상원선만 기억하세요. 둘 중에 효과 누가 좋다? 보상원선이 좋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보상하는 데 효과가 큰 거. 즉 가장 큰 게 누구냐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한다. 또는 그건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억제한다. 또는 방지한다. 그랬을 때 보극하고 보상원선이었죠. 누가 더 효과가 좋았다? 보상원선이 더 효과가 좋았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탄소 브러쉬 얘는 직류 발전기 정류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류? 저항 정류. 그래서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크다. 뭐 여유되면 거기까지 외워주시면 좋겠고 일단 안 되면 자, 이 문제에선 딱 정답 4번 이 정도만 하셔도 된다 이거죠. 2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효율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이제 세 개의 파트에서 다 표현돼요. 유도기도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고 한 게 직류기 쪽에서 보통 언급되는 기본적인 효율식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측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규약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측 효율은 실제로 측정해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와 전동기는 규정된 약속대로 효율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보내죠. 그 출력이 중요한 거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즉 입력으로 받아서 운동 에너지를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동기는 입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출력인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무엇을, 손실을 더하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출력이 중요하니까 실측 효율의 출력 자리 그대로 두고 입력 부분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전동기 규약 효율은 입력이 중요한 거니까 분모의 실측 효율에서 분모의 입력 그대로 두고 출력을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표현을 해서 넣는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중 실측 효율을 찾아라, 발전기 규약 효율을 찾아라, 전동기 규약 효율을 찾아라 하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 잡고 외워주셔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직류 전동기 규약 효율, 전동기 규약 효율. 그러면 지금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쭉 보니까요, 정확하게 못 외운 거예요. 발전기 규약 효율, 전동기 규약 효율 따로 구분해서 못 외웠어요. 실측 효율이 뭔지도 좀 딱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기 중에서 뭐 틀린 식, 맞는 식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기 2번이 실측 효율이죠. 입력분의 출력, 맞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보기 1번 보니까 입력 자리가 출력과 손실로 돼 있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기 3번 보니까 입력분의 출력 자리가 입력만한 손실로 돼 있으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보기 4번은 입력이 분자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효율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예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못 외우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셋 중에 아무거나 찍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아, 발전기는 출력이 중요하다, 전동기 입력이 중요하다, 딱 정리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동기니까 입력이 중요한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으로 설정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엔 손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손실. 우리 효율을 좀 전에 정리했잖아요. 그럼 그 효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럼 효율이 높으려면요, 손실이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럼 손실이 낮았으면 좋겠다. 그럼 손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해요. 동손. 이 동자가 구리 동자예요. 그래서 구리 손실. 그래서 예전에는 구리손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손. 말 그대로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동손, 철손. 동손은 보통 PC, 아래참자 P, C죠, C. 그러니까 PI, 아래참자 I, 철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동손은 주례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류 제곱의 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누가요? 동손이. 그 다음 철손은 일종의 고정선이에요. 고정선. 고정선이라는 말은 값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즉 P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느냐? 보시다시피 철손이라고 하는 건 히스테리시스손과 그걸 PH라고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와류손 P2라고 보통 써요. 둘의 합으로 우리가 보통 철손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때 히스테리시스손은 얘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히스테리시스손이라는 게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철심을 만들 때 순수한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합금, 규소를 섞어서 만들면 히스테리시스손이 감소가 된다. 그다음 와류손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얇게 쪼개진 것을 계속 겹쳐서 쌓아가지고 만들면 줄어들게 된다. 그게 성층 철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pH,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일 때에는 규소강판, 그 다음에 P, 와류손을 줄일 때에는 성층철심, 만약에 철손을 줄인다 그러면 규소강판을 성층철심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히스테리시스손 pH 또는 철손가 PI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인가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더 좋죠. 이건 주파수, 여기는 전압, 주파수 분의 전압의 제곱.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고요. 아, 나 힘든데? 그럼 이건 하지 않으시면 돼요. 요기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보면요. 전기기계에 있어 와전류선, 와전류선은 와류선이죠. P2로 표현되어 있다.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은 히스테리시손을 줄일 때에는 무엇을 쓰면 됐죠? 규소강판. 와류선을 줄일 때는 성층철심. 성층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정답은요? 몇 번 되겠습니까? 1번. 규소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딱 문제 나오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규소강판 성층하여 사용하는 건 철손 줄이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 철손이라고 하는 건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와류손이 줄어들면 당연히 철손도 줄어드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예예요. 보상권원 설치는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킬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류전원 사용이 냉각 가변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번엔 5번째로 동기발전기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좀 봐줘야 되냐면 전기자 권선법. 우리가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권 파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동기발전기에서도 전기자 권선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은 분포권과 단절권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포권과 단절권을 쓴다는 것을 외우기에 앞서서 원래 분포권을 쓰기 전에는 누굴 썼냐면 집중권이라는 걸 썼고요. 단절권이라는 걸 쓰기 전에는 전절권이라는 걸 썼어요.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분포권이라는 걸 쓰기 전에는 집중권을, 단절권이라는 걸 쓰기 전에는 이제 전절권을. 근데 지금은 분포권, 단절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집중권이나 전절권은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분포권, 단절권을 현재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파형 개선. 파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파형 개선을 위해서는 뭘 쓴다? 분포권 및 단절권을 쓰는 거예요. 파형 개선을 위해서 집중권, 전절권을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분포권을 쓰다 보니까 자, 여러분 먼저 파형 개선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분포권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집중권에 비해서 기전력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전압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전압이 좀 떨어지더라도 파형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파형이 개선되면요, 파형이 일그러졌을 때에 비해서 파형이 이뻐지게 되면 전동기도 큰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요. 램프의 깜빡임도 별로 없고요. 불필요한 열에 의한 손실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좀 떨어지지만 파형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포권을 쓰게 되면 누설 리액턴스 감소하고 열방산 효과도 좋아집니다. 단절권을 쓰게 되면요, 전절권보다 단절권은 사용되는 구리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지니까 기전력은 감소해요. 둘 다 기전력 감소해요. 과거에 쓰던 것에 비해서. 그런데 단절권을 쓰게 되면 길이가 짧아, 재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치수 감소 및 구리 사용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기자 건선법에서 꼭 기억하실 거. 집중권, 전절권 안 쓴다. 분포권, 단절권 쓰는 이유가 뭐다? 파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시험 문제 조금 복잡해지면 계산식을 가지고 값을 구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구하라는 문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식을 찾으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여유 되시면 한 번씩 봐주시고 아, 나 여유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포권, 단절권 관련된 수식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좀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그 집중권을 썼을 때 그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물어본다면 집중권은 1.0이 나와요. 전절권도 1.0이 나옵니다. 결과값이, 계산값이 분포권과 단절권 같은 경우 1보다 작게 나오고요. 그 정도까지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는 보통 이제 이 동기발전기 또는 동기기 쪽의 전기자 건선법은 계산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제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동기발전기 건선을 분포권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파형 개선. 파형이 좋아진다.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이 되고 이걸 외워놓은 다음에 여유가 되면 루설 리액턴스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집중권에 비해서 기전력은 높아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그 다음에 전기자 건선이 과열되어 소선되기 쉽다? 아니, 열방산 효과가 좋아서 과열되지 않습니다. 보기 1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우리는 항상 없잖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여유가 없으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번 6번째.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우리가 이제 병렬운전은 1장 직류발전기에도 있고 2장 동기발전기도 있고 3장 변압기에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동기발전기 쪽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발전기 병렬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원설비 용량 부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전원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그랬을 때 병렬운전 조건은 동기발전기에서는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기전력의 크기. 두 번째 위상. 세 번째 주파수. 네 번째는 파형. 다섯 번째가 상회전 방향. 이렇게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 이걸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병렬운전할 때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 간혹 이제 막 기출문제만 달달달 문제다 외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 이거 딱 외워놓으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답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풀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외우신 다음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면 무효순환전류, 위상이 다르면 유효순환전류 또는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이거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되시죠? 병렬운전은 무조건 나와요. 이게 직류발전기에서 나올지 동기발전기에서 나올지 변압기에서 나올지가 모르는 것이지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이제 할 거니까 여기서 딱 하시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직류발전기랑 변압기도 한 번씩 관련 문제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관련 문제 보시다시피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전압의 크기, 즉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주파수 같아야 되죠. 위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형 같아야 되고요.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죠. 여러분 회전수는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극수가 다르게 되면 회전수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3번 회전수 같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60Hz의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2극짜리 발전기가 있고 4극짜리 발전기가 있으면 동기속도식을 적용했을 때 2극짜리는 3600rpm이면 되고요. 4극짜리는 1800rpm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돼요. 즉 극수가 다르게 되면 회전수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왜? 주파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회전수는 같을 필요가 없어요. 꼭 같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6번도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7번째 제동권선. 이거 동기 전동기 쪽, 그건 동기기 쪽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동권선 하게 되면 뭐 내용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전동기 또는 회전자의 겉표면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 도체로서 뭐 어쩌고 쭉 들어가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우리가 뭐 현장 실무로 만날 일이 없거든요. 문제풀이만 되면 돼요. 제동권선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난조 방지 때 누구 쓰느냐? 제동권선. 제동권선은 어디에 효과가 좋으냐? 난조 방지. 그 다음 동기전동기를 기동할 때 뭘 사용하느냐? 제동권선. 난 이거 두 개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얘부터 외우시면 돼요. 난조 방지 먼저. 요게 포인트죠. 네, 그 정도만 딱 설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삼상 동기기에 제동권선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그러면 난조 방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제동권선은 난조 방지. 난조 방지는 제동권선을 통해서.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 또 조금 이제 난해해지거나 좀 어려워지게 되면 V곡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상특성 곡선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보자고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V곡선 또는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1번 선이죠. 여기는 2번 선이고, 여기가 3번 선이에요. 그럼 1번 선, 2번 선, 3번 선이 항상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이 부하의 크기가 적으면 3번이 나타나요. 부하의 크기가 커지면 3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요. 부하가 크기가 더 커지면 2번에서 1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부하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는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얘네 셋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출력의 크기 순서, 즉 부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간다. 그거 얘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 이 V곡선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꼭 이걸 물어봐요. 가로축은 뭐냐? 계좌전류. 세로축은 뭐냐? 전기자전류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V곡선 부하가 작을 때 3번, 부하가 중간 정도에 있으면 2번으로 바뀌고 부하가 더 커지면 1번으로 바뀌죠. 그랬을 때 그 V 꼭지점을 쭉 연결을 시키게 된다. 여기가 이제 무슨 지점이냐? 역률이 1이 되는 지점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류가 커지겠죠? 진상 또는 콘덴서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지상 리액터 작용을 하게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딱 설정하셔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V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 간의 관계곡선이다. 두 번째, 역률이 얼마다? 1로 운전이 된다. 세 번째, 여자 전류를 증가하니까 과여자. 여자 전류를 줄이면 부정여자. 과여자 시키면 콘덴서 역할, 역률 개선. 부정여자 시키면 블로 리액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내용을 외워주시면 그나마 좀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체크 잘 하시고 잘 외워주세요. 이와 관련된 형태. 동기조선기를 부정여자로 운전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그래프 보자고요. 부정여자가 뭐예요? 여자 전류가 다른 말로 계좌 전류인데
부족하다 그럼 줄인다는 얘기죠. 그럼 기준점은 여기가 기준점이고 줄이면 리액터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리액터로. 그러므로 부등여자로 운전하면 리액터로 작용한다. 그럼 만약에 부등여자가 아니라 과여자로 하여 운전하면 콘덴서로 작용하겠죠. 이렇게 딱 하나 좀 적어주시면 아주 좋죠. 그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9번째 항목 권수비,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거 변압기 철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변압기 철심은 규소광판을 성층철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측의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2차 측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여기가 N1, N2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E1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I1의 전류가 흘러가게 되고 전류가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속이 흐르게 됩니다.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전압이 E2가 발생하게 되고 전류 I2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시다시피 여기 E1과 E2와의 관계, N1과 N2와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압의 관계, 권수의 관계는 E2분의 E1, N2분의 N1인데 여기는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변압기가 들어오는 전기에너지와 나가는 전기에너지는 어때요? 같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압기지 발전기가 아니에요. 전기에너지를 변성하는 것이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성시키는 거니까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같을 것이다 라는 거.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압이 다운되면 전류가 커져야 되겠죠.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전기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럼 전압이 떨어져서 전류가 커져야 그 값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져야 그 값이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반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E2분의 E1이 I1분의 I2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차 측의 저항값과 2차 측의 저항값이 있을 때 걔네 관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권수비 또는 전압비 또는 전류비라고 하는 예를 꼭 외우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1차 권수 N1이 6000, 2차 권수 N2가 200. 이 변압기의 전압비는 이라고 했고 전압비 또는 권수비 또는 전류비라고 하는 건 E2분의 E1, N2분의 N1. 전압과 전류는 반대라고 했죠? 그럼 반대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지금 문제에서 언급되는 건 권수로 줬잖아요. 그러면 N1이 1차 권수니까 6000. N2가 2차 권수니까 200. 권수비는 얼마입니까? 30.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요? 네, 2번.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에서 기본적으로 권수비 꼭 공식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10번째로. 사실 이 변압기 특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 및 산업기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디테일한 내용까지 들어가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압기 특성 시험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시험이 있느냐? 무부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항 측정도 별도의 시험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아요. 별도의 시험이다.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 별도의 시험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변압기 특성 시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게 되면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을 빼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부하 시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무부하 전류 및 여자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철선도 구할 수 있고 여자 어드미턴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막 시험 회로도 막 그려드리고 해서 막 정리한다? 그건 조금 복잡하지 않겠냐. 이건 이론적인 내용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좀, 그쵸?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단락시험을 통해서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동선.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전압 변동률. 이렇게 네 가지를 단락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좀 더 깔끔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성시험. 근데 이 특성시험이요, 변압계만 있는 건 아니고 동기발전기 특성시험,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서. 무부하시험, 단락시험.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 유도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부하시험, 구속시험, 저항 측정. 그러니까 단락시험 대신에 구속이라는 형태로 표현만 바꿔주면 그대로 유도기 특성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도 표현되니까 외워주시면 여기저기 써먹을 수가 있겠죠. 정리를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 변압기 무부하시험,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는 뭘 구해내는 거냐?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전기 이론을 잘하고요. 뭐 전기 기기는 좀 약하고요. 이렇게 어떤 코멘트가 달리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면 몇 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즉, 값 또는 크기 또는 수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부하시험, 단락시험을 통해서 동선, 에너지죠. 몇 와트 이렇게 되는 철선, 그렇죠? 몇 퍼센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절연이 잘 된다, 잘못된다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을 때 뭘 알 수 있느냐, 또는 어떤 특성을 파악할 때 어떤 시험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변동률, 전기기기에서의 전압변동률 역시나 아주 중요한 계산 문제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지금 변압기 파트의 전압변동률을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압변동률,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수식. 자, P가 퍼센트 저항 강화, Q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 코사인 세타는 계속 역률이죠.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죠. 그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좋겠고, 그때 문제도 주어지는 형태에서 이게 지금 전압변동률이잖아요. 그때 여기에 부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 자,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늦은 경우가 이제 뭐가 됩니까? 플러스. 여기 뭐 세타2는 의미 없어요.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앞선 경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역률이 1이 되게 되면 전압변동률은 역률이 1이 되면 코사인 세타 1이면 사인 세타 0이 되니까 뒤에 거 날아가 버리니까 P만 남겠죠. 퍼센트 저항 강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요식을 좀 외워 주시고요. 두 번째, 요거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 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전류가 뭐 유상이 늦네, 빠르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근데 아마 그 다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외우기도 힘들고, 요것도 적용하기도 쉽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되 꼭 나오니까 꼭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전압변동률은 일장 직류기 쪽에서도 좀 많이 나오죠. 오히려 직류기 쪽에서의 간단한 문제, 뭐 무부하 전압이 얼마다, 전압변동률이 몇 퍼센트다, 정액전압 얼마냐, 또는 전압변동률 몇 퍼센트다, 정액전압 얼마다, 무부하 전압 얼마냐, 또는 무부하 전압 얼마다, 정액전압이 얼마다, 전압변동률 얼마,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을 좀 더 신경 써 주셔도 좋겠고요. 그쪽 얘기가 됐으면 요거 외워주시고 요거 외워주셔서 풀이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관련 문제. 변압기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여기 이제 P 값.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 얘가 Q 값.
역률이 코사인 세타. 전압변동률은 얼마가 될 거냐? 전압변동률 공식. B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그러면 P 값은 지금 3%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80% 0.8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Q 사인 세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 사인 세타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시키면 코사인 0.8이면 사인 0.6이죠. 38에 24, 64, 24. 그럼 대략 4.8%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변동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한번 또 볼까요? 변압기 U의 이제 열화방지, 변압기 U와 열화방지. 변압기 U, 절연유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변압기 U 또는 절연유의 사용 목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연 및 냉각. 절연 및 냉각을 위해서는 그게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걸 써야 절연 및 냉각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U 또는 절연유의 조건은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내습하더라도 그 이상전압을 꽉 눌러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도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점도가 낮아야 되고, 즉 끈적끈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잘 순환해가지고 냉각작용이 양호할 것, 즉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인하점이 높고 어는 점,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변질되지 말 것. 이 변질된다라는 표현에 보통 우리가 산화나 열화를 이제 내포해서 표현한다라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꼭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됐을 때 절연 및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밀봉 방식은 글쎄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좀 읽어보시고, 질소가스 사용한다는 거. 절대 수소가스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가스? 질소가스만 쓴다. 그 다음 콘서베이터 방식. 변압기 U의 열화 및 산화 방지를 위해서 뭘 사용한다? 콘서베이터.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내용 정리할 때도 여러분 충분히 강조하는 부분 기억나실 거라 보고요. 자, 관련된 문제.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자, 냉각 효과 커야 되죠. 응고점이 높을 것. 응고점이 높으면 안 돼. 낮아야 되는 거죠. 절연 내력이 클 것. 화학 반응이 없을 것. 응고점이 낮아야 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표현된 이 부분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체크해드린 부분. 자, 이번에 이제 13번째 내용. 여기 VV 결선 이거 무조건 나오죠, 이거. VV 결선은 델타 결선 사용하다가 한 대가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VV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 한상 고장 시, 여기서 한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데 TR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장 시 V 결선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Y 결선에서는 한 대 고장 났을 때 V 결선이 안 돼요. 델타 결선만 됩니다. 그 다음 V 결선으로 삼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 V 결선은 변압기 몇 대를 이용한 거죠? TR 2대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 딱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적으로 전기적 특성 뭐 공부하면 좋죠. 근데 나중에 기사 및 산업기사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단점은요. 이게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외우세요, 이건. 이용률 86.6%, 출력비 57.7%. 이건 여러분 이용률, 출력비 옆구리 팍 찌르면서 물어보면 그냥 팍팍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 이거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된다. 왜 2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이냐? 이건 나중에.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 V결선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뻥 하고 터지게 되면 VV 결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 대가 뻥 터졌으니까 사고 난 거죠. 사고 났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를 조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동안은 응급조치로 VV 결선을 쓰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단상면학기 2대로 삼성전력 공급한다. 그죠? 응급조치로 쓰는 게 변압기 원래 3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대를 가지고 삼성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한다. 즉 지금 막 이제 시설물이 막 건축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전기를 공급하려고 봤더니 변압기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변압기 3대를 사가지고 결선을 해서 삼성전력 공급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 지금 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냈어. 근데 지금 전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막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2대밖에 못 사겠는 거죠. 원래 3대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변압기 3대 사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으로 변압기 2대를 사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전기에너지 공급을 해요. V결선으로. 그러다가 사람들 막 들어와 돈 더 내면 또 100만 원 생겼죠? 그럼 변압기 하나 사와서 VV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하 증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한다. 맞는 얘기예요. 정답은 4번인 거죠. 여러분 V 결선은 변압기 몇 대예요? 2대. 델타 결선은 변압기 몇 대예요? 3대. 여러분 2대랑 3대랑 출력과 크기가 같으면 누가 지금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델타 쓰겠어요? 3대 가지고. 2대 가지고 그냥 쓰면 되죠. 근데 V 결선도 얘기하고 델타 결선도 얘기한다는 건 둘이 같지 않고 다르다는 얘기고, 얘는 변압기 2대고 3대니까 누가 돈 많이 들어가요? 얘가 돈 많이 들어가겠죠. 왜요? 출력이 그만큼 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결선 0.866, 0.577 또는 86.6%, 50.7%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우리가 앞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얘기 했었잖아요. 변압기다 병렬 운전 조건 얘기가 있는데, 그 변압기 병렬 운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얘는 많이 나와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만. 근데 이거 불가능한 것만 보니까 한 줄로 이렇게 외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벌써 4개. 다 어떻게 외우냐? 에이, 그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 나오면 이렇게 나왔을 때 가만히 보면은 델타가 지금 몇 개예요? 3개. 그죠? 델타 Y. 델타가 3개고 Y가 하나고. 델타가 3개고 Y가 하나고. 아니, 여기는 Y가 3개고 델타가 하나고. Y가 3개고 델타가 하나예요. 근데 이쪽 봐보실래요?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이 가능한 거. 델타 4개, Y는 0. 델타 0, Y 넷. 델타 둘, Y 둘. 델타 둘, Y 둘. 델타 둘, Y 둘. 이쪽은 4대빵 0대4, 2대2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짝수죠, 짝수. 여기는요. 3대1, 1대3, 홀수죠. 홀수가 되면 불가능하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왜 불가능하냐 물어보면 일단 외워요. 불가능한 이유는 30도만큼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0도 외우세요. 전기 쪽 시험 나왔을 때 몇 도냐 그러면 전기기기는 웬만하면 30도 아시겠죠? 30도. 그 정도만 좀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둘둘 짝수, 셋 하나 홀수. 정답은 2번 되는 거죠. 이유는 30도. 이렇게 딱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째 항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유도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슬립. 뭐 정의 외우면 좋겠죠. 근데 외우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슬립 구하는 공식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슬립을 적용해서 회전속도 구하는 공식 외우시고요. 난 힘든다, 이거 못 외우겠다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외우세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라도 먼저 외우세요.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 꼭 외우시고요. 두 번째, 전동기 정지 상태. 요게 이제 다른 말로 기동 상태라고, 기동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슬립은 1이다. 그 다음에 회전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면 슬립은 0이다. 맨 아래 건 이제 필요 없고요. 자, 다시요. 여기서 제일 먼저 외우셔야 될 거, 슬립의 범위. 이거 1번. 두 번째, 전동기 정지 상태 또는 기동 상태예요. 이게 2번. 그 다음에 여유 되시면 3번. 내용 정리 때 다 했던 겁니다, 지금. 요거. 우리는 지금 이번 수업, 지금 여기는 어떤 과정이에요? 벼락치기, 시험 보기에 얼마 안 남겨두고 최종 점검하는 거죠. 내용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슬립.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다 내용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딱 체크는 이 정도 딱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SCR 트라이액 GTO는 3단자가 맞고요. SCS는 3단자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전기 기기에 관련돼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벼락치기 급하게 빡세게 한번 어느 부분을 주로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요약집하고 어떻게 매칭시켜서 공부하시면 되는지 거기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좀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벼락치기 특강이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브아시의 슬립은 뭐가 될까요? 무브아시 슬립은 0이겠죠. 운전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째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유도기 쪽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2차 입력, 손실, 그다음 출력과의 형태가 슬립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건 뭐 수식적으로 막 깊이 들어간다, 또 그림 그려 설정한다라는 형태보다는 비례식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P2 대 PC2 대 PO는 2차 입력, 2차 측 동선, 손실이죠. 2차 동선이죠. 출력 1대 S 대 1-S로 표현된다는 거. 그것만 좀 딱 체크하시고 관련된 문제. 자, 동기와트 P2 이게 다른 말로 2차 입력입니다. 그다음 출력이 PO, 동기속도 N, 2차 동선 PC2, P2C일 때 2차 효율로 표기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런데 지금 몇 차 효율이라고 했습니까? 2차 효율이잖아요. 2차 효율이면 여기 입력값이 2차 입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차 입력이니까 P2, 출력은 P5 곱하기 100. 그럼 P2분의 P5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틀린 거네요. 틀린 거.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일단은 P2분의 P5는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P2 대 PC2 대 P5는 1대 S 대 1-S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일단 정답이 지금 먼저 공개가 됐는데 나머지 보기 1번, 3번, 4번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일단은 보기 3번은 이렇게 된 거, 정리가 마무리된 거죠. 이때 여러분 P5 자리에
P5자리에 1-S가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2자리에 얼마예요? 1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1-S죠. 곱하기 100은 퍼센트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얘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차 효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회전 속도 슬립 부분 설정할 때 슬립 부분 설정할 때 자, 차근차근 이거 먼저 하세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슬립 S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먼저 외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동시 정지시에는 슬립이 뭐 1이다 외우시고, 무브가시 0이다 외우시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제가 또 하나 체크했던 것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회전자속도 N은 1-S의 동기속도 NS다. 이 공식도 여유 되시면 좀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딱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 1-S가 얘죠. 우리 앞서 좀 내용 정리했을 때 요것도 2차 효율이고 요것도 2차 효율이었잖아요. 여기 2차 효율이죠. 1-S를 한쪽에 놓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NS분의 N이 되겠죠. 1-S가 2차 효율이니까 NS분의 N도 2차 효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2차 효율이 되는 거죠. 그럼 P2분의 P2C는 뭐가 되겠습니까? 손실의 비율이 되는 거지 효율이 아니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번은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째 유도 전동기에 대한 또 특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뭐 주구장창 막 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 외우시면 좋겠죠. 근데 다 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토크 T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인과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세요.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만 꼭 외우세요. 토크를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럼 전압을 올려준다. 이것만 꼭 외우세요. 그래서 뭐 주파수 반비례, P 극세의 비례, 뭐 S분의 R2의 비례해서 뭐 비례축이 들어가는 어쩐, 그건 나중에. 일단 우리가 급하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벼락치기 특강이니까. 토크 T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 하나라도 꼭 외우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보면요.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전압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토크는 처음에 비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정리했잖아요. 토크에 관련된 거 다 외우기 힘드니까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토크가 떨어지겠죠. 전압이 얼마로? 2분의 1로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죠. 전압이 2분의 1 됐으니까 토크도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니죠. 전압의 어때요?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V1이 즉 전압이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의 제곱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로?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외워도 좋겠지만 지금 일단 바쁘니까 벼락치기니까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줄 수도 있고 변화된 값으로, 또는 찾아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토크와 전압 무슨 관계냐? 한글로 써주는 거죠.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세제곱에 비례한다, 네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18번째네요. 비례추이 부분. 우리가 유도전동기 특성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권선형 이제 2차 저항 변화시켜서 비례추이를 이용해가지고 기동 토크 키우고 기동도를 줄이고 뭐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본 내용에서 진행했을 때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벼락치기니까 문제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게 비례추이 가능한 게 뭐고 불가능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만 우리가 딱 풀자라고 했을 때 일단 시간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거 2가지만 딱 외워서 시험장 가세요. 그래서 다음 중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찾으라고 하면 이거 둘만 딱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여유가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좀 외웠다 싶으시면 가능한 걸 차라리 외워버리시게 되면 불가능한 건 빼고, 그럼 보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비례추이 관련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건, 토크,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동기와트, 얘네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걸 딱 외웠더니 정답은 4번 이렇게 딱 나오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2차 동성과 효율 불가능한 것만 외웠다라고 하게 되면 2차 동성과 효율만 딱 외웠다. 그러면 이제 1번, 4번 중에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도록 가능한 걸 외우시는 게 좋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도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9번째죠.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에요. 기동법 관련된 문제 충분히 많이 나오죠. 일단은 뭐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유도전동기 기동법 나눠서 막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에서 여기서 보다시피 농형, 권선형 구분되니까 다음 중 농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권선형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뭐 디테일한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농형에 들어가는 게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기동 보상 기법, 리액타 기동, 컨드로퍼 기동, 이 정도까지만 좀 외우시고, 권선형의 2차 저항 기동 또는 기동 저항 기법, 게드게스 기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일단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그 다음 외워야 될 게 Y델타 기동이 5에서 15kW 정도에 사용한다는 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Y델타 기동은 기동 토크, 기동 전류 3분의 1,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그냥 외우세요. Y델타 기동은 3분의 1, 3분의 1. 그 내용은 그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서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전전압 기동 5kW 이하, 기동 보상 기법은 15kW 초과, 뭐 이렇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게르게스라고 하는 것은 슬립 S 0.5.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고, 2차 저항 기법은 이건 권선형에 사용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기동법을 구분해서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5에서 15kW, 3분의 1, 3분의 1, 5kW 이하, 15kW 초과, 뭐 게르게스 현상은 슬립 50% 또는 0.5에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20번째 내용입니다. 사이리스터의 종류, 사실 정류기 쪽에서 우리가 외워서 해야 될 게 반파 정류 0.45, 전파 0.9, 삼상 반파, 삼상 전파 막 다 외우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뭐 다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 하셨을 거라 보고, 여기서 제일 이제 헷갈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물어봐요. 사이리스터가 딱 설정이 되면 그때 이제 단방향성이냐 양방향성이냐, 단자는 몇 개냐 막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SCR, 그 다음에 트라이액,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꼭.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GTO는 게이트 턴 오프라고 해서, 이 GTO는 이제 그 소자 자체로 오프도 시킬 수 있죠. 온도 시키고 오프도 시킬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이와 같이 문제를 보시면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건 방향성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단자, 즉 극이 몇 개냐, 3개, 3개가 아닌 게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단자, 3단자는 SCR, LASCR, GTO, 또 트라이액도 3단자죠. 방향성 구분 없으니까 단자만 물어본 거니까. SCS는 4단자고 SSS는 2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를 하시려면은 이 정도 외워 두셔야 된다.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SCR 트라이액 GTO는 3단자가 맞고요. SCS는 3단자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네,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전기 기기에 관련돼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벼락치기 급하게 빡세게 한번 어느 부분을 주로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요약집하고 어떻게 매칭시켜서 공부하시면 되는지 거기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좀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벼락치기 특강이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